날씨도 좋고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 동안에 이렇게 대면으로 잘 원활하게 못했던 그 만남을 이렇게 다시 하게 돼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같이 야유회도 가서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뭐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까 하고요. 치료 중에서도 좀 재발에 관련된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발표 자료인데 2009년부터 20년까지 우리나라 3대 혈액암의 발생률을 쭉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림프종, 백혈병, 골수종은 이제 3대 혈액암입니다. 이 혈액암 중에 거의 90% 이상이 이 세 가지 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림프종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백혈병, 그다음이고 골수종은 이제 세 번째로 많은데, 사실 백혈병은 급성, 만성 백혈병, 그다음에 골수성 백혈병, 그리고 림프구성 백혈병, 이렇게 다양한 백혈병을 다 합쳐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일 질환으로 하면은 골수종이 두 번째로 많은 혈액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혈액암의 발생률, 특히 이제 3대 혈액암의 발생률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이유는 왜냐? 아무래도 이제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노인에서 혈액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백혈병은 뭐 소아에만 걸린다 그렇게 잘못 과거부터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사실 그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암은 노인의 암입니다. 노인들의 암, 고령에서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발병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 골수 안에 조혈모세포라고 이제 피를 만드는 세포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 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면역 기능하는 세포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을 운반하는 그런 적혈구, 산소 운반을 하는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는 적혈구, 또 지혈작용하는 혈소판 이런 등등의 세포를 다 이런 조혈모세포에서 만드는데, 그 중에 그 면역세포 중에 핵심적인 세포 중에 하나가 형질세포라는 겁니다. 이 형질세포는 뭐냐면 맨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글로불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이 형질세포인데, 이 형질세포에서 암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형질세포에서 암이 생기다 보니까 형질세포에서 비정상적인 항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항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아니고 자꾸 이제 비정상적인 면역 체계로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발골수종은 이런 형질세포에서 혈액암이 생기면서 여기서 비정상적인 항체들이 많이 생기고 결국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 병입니다. 이런 항체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혈액이 굉장히 끈끈해져요. 굉장히 점도가 올라갑니다. 혈액 점도가 올라가면서 그 혈액이 이제 끈끈해지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피로 돌아다니면서 콩팥에 걸리기도 하고 심장에 걸리기도 해서 콩팥이 나빠질 수 있고, 또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몸의 다른 기능도,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왜 다발골수종이라는 이름이 됐냐? 형질세포 암인데 왜 다발골수종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었냐? 다발골수종은 이제 과거에 이런 그 의학적인 사실을 모를 때, 다발골수종이 처음으로 이렇게 문헌상으로 기술된 거는 1800년대 초입니다. 서양의 의사들이 이렇게 그냥 증상만 보고 이렇게 스케치를 한 거죠. 증상만 보고 그 스케치를 한 건데, 뼈에 여러 군데 뼈에서 종양이 돌출하면서 뼈가 손상이 되고 덩어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주로 골수 주변에 생기는 다발로 생긴다 그래서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이름이 명명이 된 거고, 그게 이제 계속 전통적으로 이제 명칭은 그렇게 된 건데,
이제 현대의학으로 이제 규명을 해보면 그거는 뼈에 생기는 게 아니고 골수에 있는 형질세포라는 그런 세포에서 생기는 암이다 이렇게 규명이 된 것이죠. 다발골수종은 통상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암의 그 양상과 유사합니다. 조기암이 있어요. 그 암이 아주 조그맣게 출발을 해서 점점 악화가 되는 이제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골수 안에 조그맣게 암세포가 생기다가 그것이 점점 악화가 되면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골수를 뚫고 바깥으로 이렇게 종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이런 걸 모양만 보고 골수종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겁니다. 여러 군데 생긴다 그래서 다발 골수종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영상 기술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전신 PET CT를 찍게 되면 이렇게 여러 군데 전이된 모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나중에 후기에 말기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암 단계라는 뭐냐면 단클론 감마 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냥 형질세포에 암만 있는 겁니다. 암만 있는데 이 형질세포 질환 암의 특징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이런 그 활동성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머물러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를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치료를 또 너무 늦춰도 안 되는. 그래서 여기는 그 의사들이 이제 어떤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의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좀 경과를 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전암과 조기암 상태고요. 진행암이 되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형질세포 암이 있고 기준에 맞으면 그때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혈액암의 특징이 그렇듯이 이 다발골수종도 좋아졌다가 또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재발이 됐다가 또 좋아졌다 재발이 됐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이 그런 그림입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좀 치료하면 좀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재발되고 또 가라앉고 재발되고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럼 이렇게 자꾸 재발이 되느냐? 왜 자꾸 이렇게 치료됐다가 다시 재발이 되느냐를 보면은 이 그림이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혈액암의 이 다발골수의 암세포가 초기에 생겼던 암세포의 종류하고 후기에 생겼던 나중에 재발돼 생기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이제 현미경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되고 보는 방법은 유전자를 분석하면 성격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유전체로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있던 우세종은 없어지고 나중에 우세종이 아닌 세포들이 우세종이 된다는 거죠. 마치 코로나 감염이 처음에는 뭐 델타가 됐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걸로 변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혈액암에서도 그러한 특성들이 나타나면서 자꾸 이제 처음에 잘 들었던 놈들은 없어지고 이제 안 들었던 세포들이 자꾸 남아서 내성을 획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약제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약제가 굉장히 많은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제가 뭐 초기 치료는 이미 다 거의 결정이 돼서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재발됐을 때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를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처음부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처음 항암 치료할 때 세 가지 종류의 항암 치료가 해당이 됩니다. 프로테아솜 억제제, 면역 조절제, 단클론 항체. 그래서 뭐 벨케이드란 약, 레날리도마이드란 약, 다잘렉스란 약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약제들이 처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가주혈모세포 이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70세 이하의 환자분들은 자가주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인데 그 자가주혈모세포 이식이 어떤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이 아니고 고용량의 항암제를 단기간 투여하면 혈액암이 잘 들어요. 특히 다발골수용은 이런 그 멜팔란이나 부설판이라는 약으로 쓰면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기간에 아주 고용량으로 그냥 마치 대포 쏘듯이 쏘고 나서 손상된 골수는 미리 뽑아둔 조혈모세포를 활용해서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오늘 사실
저희 병원의 만예 행사의 일환으로 오늘 강좌가 이제 이렇게 개최됐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식을 하더라도 또 재발에 대한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공고요법, 유지요법 등의 이식한 후에 그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발이 됩니다. 재발이 되면 그때 역시 처음에 썼던 프로테아즈 억제제, 면역 조절제, 단클론 항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발될 때 현재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세포가 결국 면역세포 치료제 카티 세포가 되겠고, 그리고 카티 세포 못지않게 또 효과가 있는 것이 이중항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티 세포와 이중항체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이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종류가 다른 것으로서는 이제 항체와 약물의 결합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약도 있고, 과거부터 쓰이던 그냥 항암제죠. 뭐 30년, 40년 이상 된 항암제들이 이런 신약 시대에서도 다시 또 사용을 하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도 현재 재발됐을 때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잊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다. 이것은 뭐냐? 형제 자매나 혹은 비혈연 중 그 형제 자매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은 그분의 그 유전자가 맞으면 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물론 이제 젊은 연령에 좀 해당이 되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들을 이렇게 나열하면 상당히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또 만들어 보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더 복잡해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그냥 들어주십시오.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처음 결정할 것은 환자분께서 일단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냐, 연령이나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몸의 어떤 기능들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처음 치료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생존율이 좋은 걸로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서는 그 후속 치료가 아주 뭐 유지요법으로 그냥 약 한 알 정도 드시면 되든지 아니면 유지요법 안 하고 좀 지켜봐도 되든지 하기 때문에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서는 좀 편합니다. 삶의 질도 좋아지고, 거기에 비해서 항암 치료만 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효과도 좀 생존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식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더라도 재발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재발이 되지만 그 확률적으로 훨씬 낮고 또 그 삶의 질이 또 좋기 때문에 그걸 이제 권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식이 가능한 경우, 방금 이제 연령으로 따지면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볼테조빔,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라는 약으로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약입니다. 이제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걸 이렇게 별표로 제가 이제 해놨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다잘렉스 단클론 항체 세 번째 약이죠. 그걸 이제 병용을 하는 방법인데 아직까지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건강보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효능은 훨씬 이 세 가지 약제를 쓰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신장 기능이 처음부터 안 좋던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런 약제를 사용하는데 동일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볼테조밉을 빼고 갈 수도 있고, 너무 연세가 많아서 주사 치료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두 가지 약제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다른 조합으로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계속 이제 표준 항암 치료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이런 항암 치료를 최소 1년, 평균 2년, 3년을 계속 투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든, 특히 연세가 많은 분도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잘렉스라는 약을 병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잘렉스가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표준은 고용량 항암요법, 이제 이식을 하고 나서도 그냥 경과를 보는 것보다는 유지요법으로 이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을 계속 매일매일 하나씩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재발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식과 유지요법은 한 세트로 간다. 다만 이식하고 유지요법을 하기 전에 조금 더 한 번 더 좀 강하게 요 앞에 있던 치료 앞단에 했던 치료를 다시 한번 해주고 유지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식을 하고 나서 좀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 힘들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는 요법은 아닙니다. 임상 시험의 형태로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별표로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치료를 하고 여기서 치료가 끝나면 가장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발이 되면은 현재는 처음 썼던 레날리도마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썼을 때 효과가 없으면은 어렵겠죠. 그리고 대략적 보통 우리 그 권고안은 앞에 이렇게 썼던 약들은 다시 또 쓰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포가 이미 그 내성이 있는 세포들이 이미 생겼지 않습니까? 그 생긴 세포에다 또 동일한 약을 준다고 해서 그게 들을 거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처음에 그 세포가 똑같은 환자의 똑같은 병 상태지만 재발이 됐을 때는 세포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동일한 약을 써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단에서 레날리도마이드를 투약을 안 했던 경우에는 하지만 안 했던 경우나 아주 조금 썼던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조합을 이제 익사조맵이라는 약과 카필조맵이라는 약을 따로 조합을 해서 병용을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재발 치료의 선택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나 있는데요. 또 다잘렉스를 병용하는 요법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약제 조합보다는 아무래도 3가지 약제 조합이 다소 효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3가지 약제를 추천을 하고 다잘렉스 병용을 추천하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기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 건강보험이 되질 않아서 굉장히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사실 병용 치료로 이제 재발 때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치료들을 하고 나서 그래도 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3차 치료로 포말리도마이드라는 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4차 치료로는 다잘렉스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치료 방법들은 건강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 순서대로라면 포말리도마이드, 다잘렉스의 치료로 가면 되겠고 사이사이에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자가이식을 다시 2차 이식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꽤 있다 하는 점하고 젊은 경우에는 동종이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겠고 또 하나 이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신약 임상시험입니다. 이 신약들이 지금 국제적인 그 국제 임상 시험에서 우리나라를 꼭 참여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병원 의료 수준이 굉장히 질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을 굉장히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임상할 때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상 시험에 대한 그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상 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발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재발이 됐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재발을 들을 때는 이미 처음 진단됐을 때는 병원을 안 오시다가 뭐 이식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하고 좋아져서 치료를 쉬는 기간에도 계속 병원을 방문해서 뭐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재발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환자분은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뭐 혈액이나 소변이나 어떤 영상을 해봤더니 뭐 안 보이던 게 보인다. 아니면 이제 어떤 수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재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런 기준들이 여기에 있는 표에 있는 이런 기준들입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는데 보통 수치가 가장 그 낮은 기준점에 비해서 25% 이상 올라가면 재발이라고 하고 25% 올라갔다고 무조건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우측에 있는 임상적 재발 소견이 보일 때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이쪽 그 수치가 아주 현저히 많이 올라갈 때 치료를 하거나 그래서 아주 변화가 심할 때 치료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치료를 하게 되고요. 증상이 없어도 MRI를 찍어봤을 때 뭔가 결절이라고 해서 뭉쳐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든지 그 카파람다라는 수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카파람다의 그
비율에 문제가 있다든지 골수 검사를 했는데 재발됐다고 해서 골수 검사를 했는데 골수 검사에서 암세포 양이 굉장히 많다. 그럴 경우에도 치료에 들어가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경우는 활동성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치료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그 기준들은 간혹 진단 후에도 처음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하지 말고 좀 의사 선생님이 좀 지켜보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 우측에 있는 이런 소견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적 재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 병이 이게 활동성으로 이제 계속 진행할 것 같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측에 있는 표가. 그래서 처음 발병했을 때 무증상 골수종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진단은 되고 암은 됐는데 치료는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재발 소견이 없으면 평생 그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치약이 나왔다면 당연히 뭐 치료해서 완치가 있다면 우리 조기 고용암 떼내듯이 수술해서 근치하듯이 할 텐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다발골수종에서는 완치요법이 없고 오히려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항암제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더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증상 골수종 환자분들은 간혹 기다려보자 이런 경우 있는데 대개 이제 그런 경우는 5% 미만입니다. 환자의 전체적으로 진단받았을 때 이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우측에 있는 소견들을 하나 이상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발될 때는 그 중요한 게 이 재발이니까 어쨌든 선행 치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행 치료의 또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행 치료에 어떤 약을 썼느냐, 그 약이 잘 들었느냐, 그 약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었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처음 진단될 때 어떤 기수들이 있습니다. 1기냐, 2기냐, 3기냐 혹은 이제 그때 그 유전자 검사가 어떤 모양이냐, 어떤 타입이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결정하고 또 하나는 환자분이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다음에 어떤 몸에 어디 안 좋은 데가 있느냐, 특히 이제 이 항암제들이 가장 그 투여할 때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은 콩팥 기능입니다. 콩팥 기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약은 쓸 때 굉장히 그 환자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항암제들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가 돼서 빠져나가지만 어떤 항암제들은 또 콩팥으로 빠지는 환자 그런 항암제가 있는데 콩팥이 나쁘면 그 항암제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약 기운이 몸에 계속 남아서 부작용이 더 심하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재발 때 어떤 치료할 거냐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 재발 때 그 치료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치료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치료제가 많다니까 나는 1차 치료하고 재발되면 뭐 2차, 3차, 4차에서 평생 이렇게 그냥 항암제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론적인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고 영국 데이터인데요. 영국에서 2016년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꽤 된 거죠.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단을 받으면 여러 이유로 5% 환자는 치료를 안 한다고 그랬죠. 뭐 몸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치료를 하지만 이 중에 3분의 1은 2차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뭐 재발이 너무 급격히 돼가지고 갑자기 환자분이 사망을 하신다든지 1차 치료를 하고 나서 2차 치료를 하는 그 뭐 체력적인 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된다든지 뭐 해서 실질적으로 첫 치료부터 5차 치료까지가 점점 30%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차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중에 받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낮고 굉장히 치료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단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해서 이 뒷단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치료나 2차 치료에서 잘 해서 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자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실었습니다. 재발될 때 사용되는 약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카필조밉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키프롤리스라는 약이고요. 이런 병용
투약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이 약의 특징은 일주일에 이렇게 이틀씩 투약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투약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일주일에 주 1회 요법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프로리스가 대표적인 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포말리도마이드가 또 중요한 약입니다. 포말리도마이드는 이런 덱사와 덱사 알킬록산 병용요법으로 갈 수 있고, 대개 이제 3주 복용하고 한 주 쉬는 그런 스케줄로 가게 됩니다. 익사조밉이라는 약도 경구요법인데요. 경구 벨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이 약도 레날리도마이드 덱사하고의 병용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약은 일주일에 한 번 하루만 드시는 겁니다. 3주 드시고 1주는 쉬는 이런 복용인데, 레날리도마이드하고 병용요법으로 지금 재발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이 이 단클론 항체입니다. 예. CD38 항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다잘렉스나, 그다음에 이제 살클리사라는 약이 있는데, 그 림프종이 사실 그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때 림프종이라는 병이 그 골수종보다 훨씬 치료 결과가 좋아요. 그 좋은 이유가 그 림프종에서는 이제 리투키마비라는 그 이런 단클론 항체가 있어서 아주 예전부터 그게 개발이 돼서 아주 이전부터 항암 치료의 병용으로 1차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 치료 효과에 기여를 했는데, 우리 골수종은 그런 단클론 항체가 이제까지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개발이 돼서 이게 치료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림프종의 그와 마찬가지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단클론 항체 여기서 까만색으로 제가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검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게 투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암세포에 직접 붙어가지고 암세포를 제거를 하든지, 암세포 주변으로 정상 면역세포를 끌어들여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래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부작용도 굉장히 그 아주 적어요.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이게 잘 들으면 환자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차로 포말리도마이드, 앞서 소개한 포말리도마이드가 안 들었을 때, 그 3차 치료가 안 들었을 때 4차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앞단에서 1차나 2차로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차, 2차 때는 대부분 치료를 받지만 3차로 넘어가면 3, 40%밖에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럼 4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10%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을 좀 더 앞단에서 빨리 사용해서 뒤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중요한 치료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다잘렉스라는 약과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사이클리사라는 약이 똑같은 약인데, 이 약들이 이런 그 면역 조절제, 뭐 레날리도마이드, 그다음에 프로테아즈 먹제제, 이런 벨케이드, 카필조밈 이런 약들과 병용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효과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단독요법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하나의 약이 나왔는데, 엑스포비오라는 약인데, 엑스포비오는 여기 보시면 프로테아조 먹제제, 벨케이드, 카필조밉, 벨케이드, 키프롤리스 그런 약이죠. 그 다음에 면역 조절제,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이런 것도 안 듣고, 그리고 방금 소개시켜드린 CD38 항체 치료제, 이것도 안 들었는, 다 안 듣는 경우에 그래도 반응률이 꽤 나오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5가지 5차를 하고 나서 6차 치료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약인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건강보험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보험이 안 되고 본인 부담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약인데, 그래도 첫 한 달은 무상 공급을 합니다. 너무 고가기 때문에 무상 공급을 해서 한 달 투약을 해보고 안 들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들었을 때는 2차부터는 이제 본인 부담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이 이런 그 면역 치료제들인데요. 방금 그 단클론 그 항체 치료도 사실은 좀 면역 치료죠. 면역 치료인데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하고, 다른 면역 치료를 이제 카티 세포와 항체 약물 결합체, 이중 항체 이런 약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백신 치료제하고 체크포인트 차단제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항암
면역 치료제인데 아직 우리 골수종 영역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아직은 없어서 현재 상용화돼서 쓰는 약은 없기 때문에 면역 치료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왜 혈액암에서 또 고형암에서 면역 치료라는 개념이 자꾸 나오느냐? 결국 이제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상 면역 세포들의 이 암세포가 정상 면역 세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암이 그 자체로 커지는 게 그냥 덩어리만 커지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신호 전달 물질을 내든지 여러 영향을 통해서 몸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면역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암세포가 공격을 받지 않는 거죠. 면역세포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범죄자가 있는데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범죄자를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몸에서 혈액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면역세포들을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으켜서 깨워서 얘네들을 일하게 만들면 그 면역세포들이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암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그 면역세포를 잘 활성화시키면서 항암 치료가 잘 되었던 이런 경험들이 최근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특히 대표적으로 고형암에서는 폐암이 이런 전에 항암 치료 전혀 안 듣던 고형암인데 이런 면역 치료를 하면서 생존율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혈액암에서도 이런 면역 치료제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CAR-T 세포인데요. CAR-T 세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세포에 표적을 하도록 유전자가 변형된 자가 유래의 면역세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의 면역세포를 뽑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면 이 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인지를 하게 돼요. 그 인지를 하는 암세포를 다시 인지할 수 있도록 무장을 시킨 후에 다시 환자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이렇게 많던 암세포들이 들어가고 나서 싹 없어진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CAR-T 세포는 계속 진행 중인 임상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안심하고 현재 승인된 치료죠. 그러니까 허가받은 치료는 프로테아제 억제제, 면역 조절제, CD38 항체를 포함해서 4가지 이상의 치료. 아까 그 그림에서 5차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단 승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승인이 하나 됐고요. 미국은 이미 예전에 2개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얀센의 다발골수종 CAR-T 세포인 카빅티주라는 것이 허가를 획득했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역세포에다가 이런 그 항원, B세포 성숙 항원을 이 B세포 성숙 항원은 암세포의 발현이 되는 건데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 정보를 환자의 면역세포에 넣어서 걔를 다시 넣어주면은 그 세포가 다시 들어가서 항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4가지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뭐 승인이 됐다고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 다른 치료제는 그냥 우리가 약국에서 바로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이 CAR-T 세포는 환자 자신의 세포를 채집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유전자 정보를 다시 넣어서 그걸 다시 가져와서 투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그 절차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수입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환자 세포를 먼저 뽑아가지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을 근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됐지만은 아직 쓸 수 있는 그 절차가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또 기사에서는 이런 그 CAR-T 세포가 이제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4가지 치료를 받은 5차원 치료에서 됐지만 보면은 3차에서도 이제 치료를 입증이 됐다. 효능이 좋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CAR-T 세포는 2차 치료.
2차 치료에서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 것 같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5차 치료에서 4차, 3차, 2차, 1차는 현재 임상시험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차에서도 효과가 좋다면 이제 아예 초기부터 카티 세포가 치료될 수 있는 날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치료가 이제 이중항체 치료인데요. 이중항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암세포예요. 골수정 암세포인데 이것은 이제 그 카티 세포는 외부에서 세포를 만들어서 유전자 정보를 넣어서 다시 들어오는 거지만 이것은 그냥 약입니다. 항체입니다. 항체 치료제인데 이 항체를 주입을 하게 되면 암세포 주변으로 가지가 두 개 있어서 한쪽은 면역세포하고 붙게 되고 한쪽은 암세포하고 붙게 돼서 이 면역세포들을 몸에서 이렇게 딴 데서 놀고 있는 면역세포들을 암세포로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겨서 그 암세포를 제거를 하는 치료인데 이것이 이제 장점은 뭐냐면 카티세포는 지금 그런 자기 세포를 뽑아서 보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또 어떤 경우에는 카티세포는 보냈는데 그 세포가 유전자 정보가 안 들어서 정보가 들어가지 않아서 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중항체는 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가 정말 약국에서 받아서 바로 환자분께 투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일반 약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치료의 임상시험 결과가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러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기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 한풀 꺾이나 이게 뭐냐면은 이런 이중항체가 효과가 좋고 계속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카티 세포는 사실 한 번 이상 하기는 어려워요. 그 세포를 뽑아서 보내서 다시 하고 또 뽑아내서 보내기 어려운 데 비해서 이중항체 치료는 여러 번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히려 카티 세포보다 더 환자분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그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치료로 이제 항체 약물 결합체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항체 치료제에다가 그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을 붙여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약입니다. 블렌랩이라는 약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제 안과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항암 치료하느라고 시력을 회복을 못 시키면 안 되니까 치료를 하다가 시력이 떨어지면 자꾸 치료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 사이에 또 자꾸 이제 재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상시험에서 신속 승인은 받았는데 후속 임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약효만 계속 투여를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눈 때문에 약을 이제 한두 번밖에 못 쓰다 보니까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서 상당히 좀 주춤한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눈 문제, 눈 독성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약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발골수종 치료 재발됐을 때는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3제요법 있을 수 있고 2제요법 가능하고 다잘렉스 병용이 가능한데 이 다잘렉스는 아직 건강보험이 안 돼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앞으로 1차나 2차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와야지 진짜 우리 그 치료 효과가 좋아질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말리도마이드나 다잘렉스 요법이 그 3차, 4차 치료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이제 카티 세포나 이중항체, 셀리넥서, 항체 약물 결합체 이런 약제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효능을 보고 있고 이런 약제들이 또 앞단으로 가서 2차나 1차 치료로 사용될 날이 이제 머지않아 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슈라고 할까요? 이제 좀 골수종 치료에 있어서 좀 뭐 몇 가지 그냥 뉴스라고죠 할 수 있겠는데 그 뉴스들을 제가 보면은 사실 첫 치료로 이제 벨케이드라고 하는 볼테점이 벨케이드입니다. 이게 벨케이드하고 레날리도마이드가 병용요법이 이제 시작이 최근에 됐는데 사실 이 요법이 사실 국제적으로 표준요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표준요법이 이 병용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1차 치료를 그동안 1차 치료를 탈리도마이드 약이나
혹은 이제 삼재요법을 못 쓰고 옛날 약을 이제 병용을 해서 썼었는데 이제는 국제 표준에 맞게 1차 치료가 돼 있다.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차 치료는 이제 어느 정도 외국하고 어깨를 좀 견줄만 하다. 이런 이제 좋은 소식이죠.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다만 그 다잘렉스라고 하는 항체 치료를 처음부터 투여를 하거나 한번 재발됐을 때 2차 치료를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건 아직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지만 그런 뭐 하나의 좋은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차 치료로 이제 벨케이드하고 레날리도마이드 병용 다 지금 거의 대부분 이런 치료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제도 이제 선택의 시대가 왔다, 올 것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방금 소개시켜드린 바와 같이 카티 세포도 있고 또 이중항체도 있는데 카티 세포는 단회 투여밖에는 할 수가 없지만 이중항체는 약처럼 여러 번 투여할 수 있다. 또 카티 세포는 만드는 제조 과정이 굉장히 그 시간이 걸리고 또 제조 과정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그 안에 병이 더 악화되는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중항체 치료는 바로 쓸 수 있는 약이다. 또 여러 번 쓸 수 있는 약이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카티 세포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점점 카티 세포하고 이중항체 정말 어떤 게 효과 좋으냐 사실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좋은 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남아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이제 지금 얼마 남아있느냐를 그전에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미흡했는데 최근에 MRD 검사를 해서 이건 이제 영어로는 MRD인데 미니멀 레지듀얼 디지즈 혹은 메저러블 레지듀얼 디지즈라고 해서 최소 잔류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 골수 검사를 해도 과거에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었어요. 현미경으로 이게 암세포를 보는데 그건 사람 눈으로 보는 거는 10,000개 이상을 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비해서 특수 장비를 활용했을 때 적어도 100만 개 중에 하나까지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죠. 그래서 이런 그 최소 잔류암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직 그걸로 항암 치료를 하고 말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최소 잔류암이 있으면 계속 항암 치료해서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이제 완치의 어떤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진단 방법도 굉장히 치료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칙은 그냥 부작용 없으면 계속 드시라 하는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진 걸 확인하고 끊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뼈 건강도 우리 그 뼈 주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환자분들 거의 진단되면 80%가 뼈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뼈가 계속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혈관 주사로 뼈 주사를 맞았었지만 이제는 피하 주사 간단하게 그 예방 주사 맞듯이 피하 주사로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훨씬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것이 건강보험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아주 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혈관 주사가 대신에 충분히 간단하게 맞고 시간 전략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그러니까 워낙 많은 약이 개발이 되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다르고 면역 치료제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항암 치료 부작용도 이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항암 치료도 부작용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들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그 AI 개념의 어떤 그 기술들이 늘어나면서 점차로 이제 우리 앞에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면을 통해서 뭐 혈액 검사를 그날 해서 그걸 보고 영상을 찍어서 부작용이 있나 없나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그 디지털을 이용해서 무슨 얘기냐면 환자분이 어떤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걸 이제 휴대폰으로 넣으면은 그것이 AI를 통해서 어떤 조치가 나온다, 어떤 게 된다 이런 식의 하면서 그것도 의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래서 부작용을 지금 사실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고 집에 갔을 때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 막연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활용해서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홈페이지에서 환자가 들어가서 내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나오면 그것을 넣었을 때 우리 쪽에 어떻게 차트에 구현이 돼서 이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고 뭐 약을 빨리 이든 중단해야 되고 그 정도는 뭐 더 복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보자 하는 이제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안을 해서 만들어 보고자 우리 혈액병원에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약 치료 성과를 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만들어내자 하는 저희 의료진의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구체안이 나오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그 치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뭐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잠시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좀 전달하고 제가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뒤에 남성분 먼저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카티 치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여튼 5차 치료만 되고요. 1, 2, 3, 4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학적으로 처방의 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두 번째, 현재 미국에서는 그럼 1차나 2차, 3차, 4차 다 카티가 실행이 됩니까? 네, 일단 그 허가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항암제가 개발이 되면 그 임상 시험의 그 결과를 가지고 증거를 보는 거죠. 그 증거가 도움이 된다는 게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건데 어쨌든 미국이나 우리나 이 허가 사항 내에서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법입니다. 그래서 4차 치료가 되는 거고 1, 2, 3차로 받고 있다는 분들은 임상 시험에 참여를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임상 시험이라는 것은 허가가 안 돼 있어도 이런 계획을 내서 승인을 해서 이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승인을 받고 그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성분. 뭐 오늘 내용 아니더라도 뭐 궁금한 거는 뭐 다 질문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이중 항체 치료가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1차나 2차 치료 후에 재발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이 난 건가요? 아직은 이제 승인이 난 것은 여기 보시면은 테크베일리라는 이중항체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청이 거의 이제 돼서 승인이 이제 곧 될 약들은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승인이 아니고 미국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남성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AML 환자였고 5년 전에 이제 자가 이식을 했습니다. 늘 근데 불안한 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아니면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는 글리덱이나 아니면 저기 이중항체 또는 이제 카티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AML에서는 그런 카티나 그런 치료제 개발 방향이 아예 없는지 좀 그런 게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답변 주시면 제가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에 그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항체 치료제는 이제 그 과거에 개발이 됐다가 조금 사장이 됐다가 다시 미엘로타그라는 약인데 그것은 다시 지금 활발하게 다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대략 5년이 지나서 자가 이식을 했던 동종 이식을 했던 5년이 지나서 괜찮으시다면 이제 완치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그림 왜 백혈병은 치료가 그렇게 하고 골수종은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은 요 그림에서 보면 백혈병은 거의 한두 가지 이 종류밖에 안 돼요. 이것이. 근데 다발골수종은 이 유전자가 서로 다른 이런 세포들의 종류가 30개에서 최소한 뭐 100개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한 환자당. 그 뜻은 뭐냐면 백혈병 같은 급성 백혈병, 특히 백혈병 뭐 급성이든 만성이든 한두 개밖에 종류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제거가 되면 나머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훨씬 완충률이 높은 거에 비해서 이 혈액암 중에서 골수종은 이런 것에 종류가 많은 세포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없애도 딴 게 또 올라온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더 치료가 힘든 고형암, 뭐 폐암이나 이런 거는 이 골수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 300개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치료가 어려운 것이죠, 항암 치료로.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또 오늘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이크. 네, 그 이중항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치료가 안 되고 미국에서는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제가 맞습니까? 아마도 미국에서도 원활하게는 안 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0% 임상 시험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효능이 좋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 일부 좀 쓸 수 있는 약을 좀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물론 그 도네이션도 임상 시험의 틀 안에서 투여를 하는 거고 이 기준에 따라서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얀센이라는 회사에서 이 테크베일이라는 약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저희가 우리 환자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급을 받아서 임상 시험의 형태로 똑같이 썼고요. 그다음에 요 약도 이제 그렇게 블렌랩이라는 약도 그렇게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은 임상 시험 회사에서 이 약은 효과도 좋고 아직 뭐 승인은 안 됐지만은 일단은 좀 환자에 도움이 되니까 도네이션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치료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상시험의 장점은 이제 새로운 치료에 접근을 한다는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약들이 효과는 좋은데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받을 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한 많게는 500, 뭐 1000명, 적게 500명 이런 환자들에 대한 것만 부작용만 수집하고 거기서 다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임상시험 끝나고 투약을 해보면 임상시험 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작용 면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임상시험은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지불할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병 과정부터 다양한 치료 약제, 뭐 치료 방법을 가지고 또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계시는 민창희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워서 완치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훌륭한 강의였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께 박수 한번 크게 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한 분도 이렇게 뭐 주무시거나 뭐 하지 않고 집중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지금 굉장히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